자, 우리가 단일 모드처럼 빨간색이 보여요? 레이저 포인터가? 네. 우리가 단일 모드의 이제 복사장, 그러니까 양자 빛의 단일 모드일 때 그때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양자 빛을 이제 단일 모드에서의 해밀토니안을 구해보면 평균 에너지를 구해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 모드가 있을 때에서 이건 여러 모드가 있을 때 그럴 때고 이제 단일 모드 그인 경우에는 K와 평광에 대한 인덱스가 이제 고정되는 하나로 정해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하모니 오실레이터에 대한 해밀토니안 꼴이 이제 서메이션이 하나만 있는 경우, 그리고 걔네들이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로 바꿨을 때, 즉 넘버 오퍼레이터로 바꿨을 때 이렇게 이제 바뀌죠.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벡터 포텐셜 오퍼레이터, 이제 모든 그 필드 오퍼레이터들은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벡터 포텐셜 필드도 오퍼레이터로, 전기장도 이제 그 전기장 오퍼레이터 연산자로, 자기장도 자기장 연산자로 이제 다 바뀌고, 이제 이전에는 모드들 웨이브 벡터 K와 평광 란다에 대한 썸으로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 없고 단일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각각 표현이 돼요. 자,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양자화된 물리량들은 장들이, 그러니까 위치,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양자화되는 게 아니고 위치하고 시간, 이거는 옵저버, 관찰자가 설정하는 이제 공간 혹은 파라미터들이고, 이제 우리가 관찰자가 측정해서 알아내는 물질들의 물리량에 대한 거, 그게 이제 물리량, 관측량, 그것은 장의 값들이다. 그래서 양자화된 물리량은 벡터 포텐셜 값 혹은 전기장 값, 자기장 값,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물리량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특성을 지칭하는, 관찰을 통해서 관찰자가 알아내야 되는 시스템의 그 특성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이제 전기장, 자기장, 벡터 포텐셜의 크기 및 위상들이 이제 해당하는 물리량들이, 관측량들이 이제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빛의 밝기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은 불연속이라는 특징을 더 추가적으로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불연속적이니까 이제 가장 작은 에너지 단위를 이제 광자라고 부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일 모드인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빛의 경우에 자유공간에 있는 빛은 단순 조화진동자들의 단순 이제 독립적인 집합이니까, 이제 단일 모드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도 하모니 오실레이터 하나가 이제 될 거예요. 그 경우에 대해서 넘버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개수 연산자, 광자 개수를 세는 광자 개수 연산자. 되게 불편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나를 내 얘기를 들으면서 쳐다보면서 저쪽 쳐다보고 막 그러는 거, 그죠? 그냥 이게 고개를 조금 돌리고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아니요, 슬라이드 넘기는 것도 돼요. 근데 이 레이저 포인터가 이제 그 화면상에서는 인터넷상에서는 안 보이니까, 강의록 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 옆면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앞면이 보일 거 아니야. 별로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 화면 텐데 화면에서 뭘 지칭하는지를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우스로 움직이면 손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일까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뭐 개수 연산 넘버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하고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A 대거 A의 곱으로 이제 주어지고 그다음에 넘버 오퍼레이터의 고유 상태, 아이겐 스테이트들, 아이겐 밸류.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아이겐 밸류로 이제 인덱싱을 이제 붙였죠. 이제 각각 이제 그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넘버 오퍼레이터에 하는 역할들은 이제 하모니 오실레이터 우리가 했던 레이징 오퍼레이터, 로우링 오퍼레이터들이 각각 하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들을 해요. 이제 이거는 그 벡터 포텐셜 오퍼레이터, 전기 그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오퍼레이터들을 단일 모드일 때 그럴 때 이제 쓴 거이고요. 자, 이제 그 뭘 할 거냐면 그 여지껏 한 것들은 고전적인 경우하고 양자적인 경우, 소위 이제 양자화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 역학적인 관측량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들은 거의 태반이 고전적인 경우 이제 오퍼레이터 혹은 행렬이라는 거, 관측량이라는 걸 빼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이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이다, 뭐 이런 거 하고 행렬로 바뀌었다, 뭐 이거 하고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양자역학에 있어서, 양자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다이나믹스,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거의 다이나믹스에 대한 얘기인데, 가 아니라 키네매틱스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측정했을 때 확률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에 있거든. 대변하는 건 뭐냐면 결국 양자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때 좀 전에 했던 것은 거의 그 고전적인 경우, 양자적인 경우 거의 패러럴하게 언급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하는 양자 상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양자 상태에 대한 것은 결국은 양자 상태로 대변되는 그 양자 역학적인 가장 중요한 특성은 확률, 랜덤리스, 무작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양자 상태에서 요 그 컴포넌트, 각 메저먼트 베이시스, 요 메저먼트 베이시스의 이 컴포넌트가 확률 진폭이라는 거, 프로바빌리티 앰플리튜드라는 거가 이제 중요하죠. 이런 것을 이제 리니어 슈퍼포지션이라고, 우리가 벡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벡터에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슈퍼포지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얘도 이제 벡터니까 컴플렉스 벡터긴 하지만 벡터니까 리니어 슈퍼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슈퍼포지션이란 말은 물리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적인 정의와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인터피어런스, 이것이 훨씬 더 물리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라서 혹은 코헤런스라는 말을 훨씬 더 선호해요. 그렇긴 한데 명칭이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개의 포톤, 여기서 n, 우리가 이제 그 고유 상태, 그러니까 n 오퍼레이터를 n 햇을 포톤의 개수를 그러한 오퍼레이터라고 했고, 그 다음에 n 스테이트 캣 n이라는 것은 그 카운트하는 광자의 수가, 측정했을 때 그 광자의 수가 n개일 때 n개를 대변하는, n개로 검출이 되는 그런 측정 기저를 n 햇 아니 n 캣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psi n이라는 것은 n개의 포톤을 디텍트할 확률 진폭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의 절대값 제곱이 이제 해당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단일 모드인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순수 상태는 지금 얘기한 이런 이제 우리가 포톤의 개수를 측정한다라는 측정을 그것으로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의 양자 상태는 이렇게 중첩 상태로 주어져요. 임의의 중첩 상태로. 평균 광자수라는 것은 평균 광자수, 그거는 n개의 그 광자를 검출할 확률에다가 n개를 더한 거. 확률을 확률 진폭으로 바꿨으면 확률 진폭의 제곱이 되고, 확률 진폭을 이 양자 상태와 측정 기저인 n으로 n의 내적으로 이제 바꿨으면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스테이트 사이드를 각각 양 끝으로 보내면, 그러면 나머지 이제 썸메이션 n의 cat n과 브라 n 이렇게, 혹은 프로젝터 n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이 넘버 오퍼레이터 n이 되겠죠. 그죠? 정의상 당연한 거잖아요. 자, 됐어요? 네. 어느 게요? 네. 네네.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해요. 내가 지금 현재 3개의 펜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3개든 몇 개든 상관없어요. 자, 내가 몇 개를 줄 것 같아요, 한 번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지금 현재 포톤들이, 광자들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측정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이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약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볼펜을 3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여기서도 광자의 개수는 3개 이하다 이렇게 제약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 이제 상황, 지금처럼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약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내가 지금 볼펜을 3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개일지 모를 것처럼, 그때 내가 박준영한테 몇 개의 펜을 줄까 한 번에?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확률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잘 안다면, 그 확률, 의향을 잘 안다면 그 확률을 지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0개를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하나도 안 주진 않을 거야. 최소한 하나는 줄 거야. 1개. 1개하고 2개 중에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소심해. 그래서 2개는 주지 않을 것 같아. 1개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개수가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대답할래요? 개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말은. 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물리에서는 이제 질문이 의미 있는 질문, 말이 되는 질문이 있고 말이 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흔히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 이제 하는 질문들을 대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건 성립하지 않는 질문인데, 근데 성립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는 건지를 다시 컨텍스트를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은, 이 사람이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야.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자, 뭐 여하튼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근데 질문은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해야지 서로 이제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미 있는 질문이었구나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잡는 그런 의미에서도 질문은 중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질문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컨텍스트에서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컨텍스트, 그 이론 체계 내에서만 그런 거지 새로운 이론 체계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실험이나 그런 거를 해보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 질문이 다시 의미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뭐 같은 전압끼리 왜 밀치고 뭐 다른 전압끼리 잡아당기느냐라는 게 별로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실험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게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서 근본적인 이제 가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는 왜 밀치느냐? 그런 게 의미 있는 질문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곤란한 질문이었다. 대답하기가. 근데 뭐 무르주의 이제 양자 이론 너머에 Beyond Quantum Theory로 새로운 양자 이론을 새로운 무슨 물리 이론이 있어서 그때는 광자의 개수가 바뀌는지 아닌지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 이론에서는 곤란해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자, 그래서 평균 그다음에 이제 광자 수의 불확정도.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델타 n는 광자의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스퀘어 루트 제곱근 한 거. 그거는 결국은 뭐 계산해 보면 금방 이렇게 되는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고 스퀘어 루트 취한 것과 같아요. 요 표현식보다 이 표현식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요 표현식에 따르면 얘는 항상 제곱, 차의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잖아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임을 여기선 개런티를 해요. 그래서 평균을 내도 양수일 거고 그걸 스퀘어 루트를 취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표현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차가 음수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아니지,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아닌데, 근데 얼핏 보면 이제 음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 루트 취하면 imaginary, pure imaginary가 되니까 얘가 real number로 정의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럼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코멘트고, 자, 제곱의 평균에 대한 것은 넘버 오브 프로이타의 제곱을 퀀텀 스테이트로 이렇게 내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넘버 오퍼레이터 자체의 꼴을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이 저렇게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금방 아는 거죠. 넘버 오퍼레이터가 A 대거 A인데 얘네들을 넘버 그 아이겐 벡터들의 베이스 넘버 오퍼레이터 아이겐 그 넘버 스테이트 이 넘버 아이겐 스테이트인 n을 팍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폭 스테이트라고 할게요. 폭 스테이트. 폭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폭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한 폭. 자, 그래서 폭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것들로 베이시스로 삼아서 표현하면 이렇게 넘버 이제 그 폭 스테이트의 프로젝터에다가 그 해당하는 넘버 n 리얼 넘버를 아이겐 밸류로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으로 어사인한 그러한 것들 그러한 거의 썸메이션으로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표현에서는
expectation을 n제곱으로 어사인한 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요 평균 광자수에 대해서 여기 n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여기 n제곱과 확률 pn을 곱한 건데 n제곱 그것은 여기서 보면 n제곱 오퍼레이터 n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크게 그런 거고, 네. 네, 믹스 스테이트 혼합 상태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대비시켜 이제 어느 게 순수 상태고 어느 게 혼합 상태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독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일 모드에서 순수 상태도 있고 혼합 상태도 있고, 멀티 모드에서도 다중 모드에서 순수 상태가 있고 혼합 상태가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단일 모드는 그러니까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모니 오실레이터 하나만 선택하겠다, 하나만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있다고 0부터 0부터 무한대까지 있다고 했는데 0 하나만 있는 아니요, 0부터 무한대까지 다 있지. 하모니 오실레이터 하나가 에너지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면 넘버 퍽 스테이트가 하나가 아니라 텐서 프로덕트 되고 또 하나가 있어야죠. 두 개의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하나 있어요. 요거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이제 퍽 스테이트 베이시스 n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에너지를 얘기하는 베이시스가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두 개가 기본적으로 독립이잖아요. 독립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해서 베이시스는 결국 두 개, 하모니 오실레이터 두 개를 지칭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베이시스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거가 첫 번째 하모니 오실레이터, 두 번째 베이시스가 두 번째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측정에 대한 베이시스예요. 자, 빛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무한계잖아요. 거의 무한계가 아니라 무한계잖아요. 무한개의 모드가 있으니까 이런 게 모두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무한개가 있어야 돼요. 모든 빛을 다 따지려면. 네. 아까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싱글 모드가 K 값 하나랑 람다 값 하나를 보여줬잖아요. 네네. 근데 K 값이 에너지에 그러면 관계가 K? K 값이랑 에너지랑 관계가 되죠. 지금 저희가 더하는 게 N이 제로부터 더하는 거니까 네. 에너지가 달라. 그러니까 에너지 퀀텀이 달라지죠. 한 에너지 퀀텀이, 그러니까 한 에너지 단위가 하바 오메가잖아요. 하바 오메가씩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데 오메가 진동수가 K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백 넘버가 달라지면 그러면 그 진동수가 달라지고 각 진동수가 달라지니까 한 에너지 퀀텀이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포톤이 하나 증가하는데 그때마다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포톤 하나의 에너지가 크니까 증가하는 게 디스크리트하게 증가할 때 큰 에너지 퀀텀으로 큰 에너지 단위로 증가를 해요. 또 네, 그 순수 상태를 질문 나왔었으니까 순수 상태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컴플렉스 벡터 요 사이 우리가 흔히 여지껏 불러왔던 그 양자 상태 캣 스테이트 있잖아요. 캣 스테이트를 순수 상태라고 불러요. 벡터잖아요. 컴플렉스 벡터. 요거를 순수 상태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혼합 상태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저
레이저는 원래 진짜로는 순수 상태가 아니지만 순수 상태로 이제 기술해도 실험의 대부분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흔히 이제 순수 상태로 생각을 하거든요. 레이저의 순수 상태를 coherent state라고 부르는 결맞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coherent state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uncertainty와 운동량에 대한 uncertainty가 똑같은 경우를 얘기해요. 디멘전을 빼고 얘기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빛이니까 전기장의 리얼 파트와의 uncertainty와 imaginary 파트의 uncertainty가 같아지는 경우를 이제 얘기해요. 자, 스테이트라는 것을 알파로 이제 지칭을 할 건데, 이 알파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이제 컴플렉스 넘버로 이 상태를 지칭할 거예요. 이름을 얘 가지고 부를 거거든요. 알파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로 리얼 텀과 이미지너리 텀을 가져요. 혹은 얘를 이제 알파의 절대값과 위상으로 쓸 수 있겠죠. 오일러 쓰면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알파를 요 넘버 베이시스로, 팍스 스테이트 베이시스로 전개를 하면 지금 쓴 요런 형태로 전개가 돼요. 왜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앞에 익스포넨셜 뭐 어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알파의 제곱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타이포예요. n이에요. 알파의 n승. 왜 이걸 그냥 알파. 그냥 알파의 n승. 네, 절대값 n승 아니에요? 그냥 알파의 n승. 네. 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요 알파가 고전적인 전기장에 대응 관계가 있어요. 전기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벡터 포텐셜로 썼을 때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쓴 거 기억나죠? 네, 거기와 대응 관계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우리가 또 한 번 할 거거든요. 할 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말고, 여기에 벡터 포텐셜이 있으면 이 벡터 포텐셜에 A가 있었죠. A 햇 연산자 A 햇. 요 A 햇에 대응하는 게 알파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경우에는 A가 뭐겠어요? 고전적인 경우에는 A가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요게 연산자 A. 라지 A 말고 스몰 A. A 햇. 스몰 A.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여기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가 있잖아요. 이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고전적인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아니, 뭐하는, 왜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A라는 애를 지금 폴라리제이션이 평광이 두 개라서 이렇게 된 거고, 이 부분을 A라고 썼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 이게 A예요. 여기 A. 그거를 이제 양자화를 하면 X 햇, P 햇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쓴다면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거 A를 스칼라로 보면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넘버로 보면 그럼 고전적인 경우에 대응되는데, 그럴 때는 A, X하고 P도 모두 다 넘버로 봐야 돼요. 그러면 오메가 X 더하기 IP, 이거 상수 빼고 얘가 A예요. 그래서
벡터 포텐셜의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다 담고 있는 A를 절대값으로 바꿨으면 A 절대값의 exponential I phi 있을 때 크기하고 위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전기장으로 바꿔서도 할 수 있겠죠. 기억나잖아요. I 오메가를 뭐 곱해가지고 되는 거지만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내 얘기는 뭐냐면 이 알파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산자 A에 대응이 되는데 그 A라는 것이 벡터 포텐셜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지칭하는 거고 또 전기장으로 얘기하면 전기장의 이미지너리 리얼 파트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는 전기장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장 중에서도 위치 진행하면서 위상이 바뀌는 거 빼고, 그러니까 KR 마이너스 오메가 T 네? 요 파트 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기장 파트가 전기장의 크기 곱하기 exponential I phi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저게 알파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파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 알파라는 스테이트가 이 A라는 오퍼레이터로 연산을 했을 때 이거의 결과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하고 대응 관계가 있잖아요. A의 아이겐 밸류가 알파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알파하고 A하고 대응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알파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가 전기장에 대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포톤 넘버라는 것은 전기장의 제곱의 비례의 관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평균적인 포톤 넘버는 알파의 절대값 제곱의 관계가 돼요.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양자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돼요. 밝기가 인텐시티 밝기에 있어서 불확 정도가 있거든요. 혹은 포톤 넘버에 있어서 불확 정도가 있어요. 그 델타 n이 알파의 크기 절대값으로 이제 주어져요. 그거는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은 얘네들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들만 일단 알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평균 광자수, 그러니까 밝기는 요 복소수 앰플리튜드 알파의 절대값 제곱으로 주어지고, 숙제로 주는구나. 광자수 불확 정도는 평균 광자수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얘네들 하는 건 숙제인데 알파 여기서 psi n 요거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넘버 오퍼레이터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평균 광자수와 이제 광자수의 uncertain 불확 정도를 이제 계산을 해요. 계산해봐요, 숙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평균 광자수 대비 이제 그 uncertainty의 b 요걸 볼 거거든요. 요걸 보면, 그러니까 델타 n을 n으로 나누면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알파분의 1, 알파의 절대값분의 1. 그리고 알파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루트 n 평균 광자수니까 그거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정확한 식이고 이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균 광자수가 점점 무지무지 많아지면, 그러니까 밝기가 무지무지 커지면 얘네들이 0으로 가까이 가겠죠. 여기가 무한대로 가까이, 얘가 무지무지 커지면 무지무지 큰 거분의 1 꼴이니까 이제 얘네들은 0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그래서 1보다 무지무지 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불확 정도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인 불확정도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인 불확정도가 작아지면 정확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밝기가 밝으면 밝을수록 점점 레이저 같은 경우에 레이저는 무지 밝아지잖아요. 무지 밝아지면 상대적인 불확정도가, 그러니까 크기가 밝기가 마치 일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낮은 밝기에서는 어떠냐? 낮은 밝기에서는 물론 불확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커지는 거죠. 네. 실제로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지 않으면, 그러면 호주머니에 있는 여러분 지갑 뭐 100원, 200원 뭐 이런 거겠지. 응? 어떨 때는 100원이고 어떨 때는 200원이고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부자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은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 100만, 1000만 원 넘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의 액수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제 있는 돈의 액수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동을 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가난했을 때보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위험하지 않나? 이건 잘라달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우리들끼리도 이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나? 아이씨, 하지 맙시다. 충분히 알아들은 거죠.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네,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제 굉장히 부자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사실은 1000원 단위로밖에 돈을 안 가지고 있는데, 계속 끝까지 하는구나 지금. 1000원 단위로 내가 1000원 단위 부자인데, 아니 1000원 단위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지갑에 있는 돈은 100원 왔다 갔다, 100원, 2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100만 원, 200만 원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1조를 가지고 있는 내 전재산 관점에서 봤을 때 100만 원, 200만 원은 껌값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0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100원, 200원이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제 불확정도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에, 밝은 레이저인 경우에는 광자수가 굉장히 일정한 것처럼 무작위적이지 않고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질 거고, 밝기가 어두우면 그러면 얘네들이 깜빡깜빡 할 거예요. 좀 밝았다 좀 어두웠다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이제 믹스 스테이트, 오늘 할 얘기의 주제가,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가 이 믹스 스테이트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양자역학 시간에 들어보지 않았던, 내가 강의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강의 안 했으면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믹스 스테이트에 대한 것을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줘야 돼요. 자, 믹스 스테이트에 대한 것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은 상태를 준비하는 장치가 있고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상태를 준비한 시스템을 측정 장치로 보내서 측정 장치에서 측정을 해, 그런 이제 단계로 이루어지죠. 근데 요번에는 그리고 각각의 준비를 할 상태들은 psi1과 psi2라고 두 개가 서로 다른 상태를 준비를 해요. 여기서 psi1, psi2라는 건 우리가 흔히 했던 이제 psi1, psi 얘기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두 개를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면 여기서 파티클 하나 보낼 거 아니에요? psi1으로 준비된 애를 보낼, 중간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장치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동전을 항상 업인 동전을 준비한 다음에 누구한테 주지? 이하롬한테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박준영은 동전을 항상 이제 그 뒷면으로, 내가 앞면 뒷면이라고 했죠. 앞면으로 준비해서 주고 박준영은 뒷면으로 줘요. 항상. 근데 그러면 동전을 두 개 다 받느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중간에 가로채고 하나는 이제 그 자기가 챙기고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이하롬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면 한 번에 하나를 받는 거죠. 이하롬은 어찌되었든 이하롬은 한 번에 하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어느 동전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psi 1으로 온 걸 선택할 거냐, psi 2로 온 걸 선택할 거냐, 이 선택에 대한 것을 무작위로 한다고 합시다. 랜덤하게. 그리고 그 랜덤하게 하면서 psi 1을 선택할 확률이 P1이고 psi 2를 선택할 확률을 P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채고 앞면을 줄 확률이 P1, 뒷면을 줄 확률이 P2. 두 개 더하면 얼마겠어요? 1이어야 돼요. 두 개 더해서 1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둘 다 챙기면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줘야 돼. 뭐가 바뀐 거야? 이 말이 바뀌었구나. 하여튼. 자, 그랬을 때 이 측정 장치에서 측정해서 J라는 아웃컴이 나올 확률을 이제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J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psi 1이 선택돼 가지고 측정된다고 한 경우, psi 2가 선택돼서 측정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조건부 확률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si A가 1이나 2, 그 중에 하나인 psi A가 선택되고 J가 나올 확률, 그 조건부 확률은 psi A하고 J하고 내적의 절대값 제곱이에요. 되겠죠? 네, 괜찮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psi 1이 선택됐을 때에 대한 측정 확률이고, 또 혹은 psi 2가 선택됐을 때에 대한 측정 확률이고, psi 1과 psi 2가 P1, P2로 랜덤하게 막 뒤섞인 경우 측정될 확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섞여가지고 J가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psi A가 선택됐을 때의 확률, 조건부 확률에다가 psi A가 선택될 확률을 곱해야 돼요. 그리고 더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그 베이지안 룰, 베이지안 테오렘에 적용된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요 psi 1이 선택될 확률을 혹은 psi 2가 선택될 확률을 각각 P1, P2라고 불렀으니까 이 부분은 PA가 되겠죠. P1, P2, 뭐 PA. 그 다음에 이 conditional probability, 그러니까 psi A가 선택된 상황에서 J가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조건부 확률을, 양자 조건부 확률에 대한 것을 이제 쓰면 될 거예요. 양자 확률을.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측정은 양자 역학적으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양자, 내내 얘기했던 양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확률 진폭이 절대값 제곱돼서 확률되는 그 경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P1, P2, 그러니까 스위치를 통해서 어디에 온 애를 선택할 거냐는 고전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는 경우죠. 굳이 양자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동전 선택하는 거가 뭐 어렵겠어요? 우리가 흔히 고전 세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고전적인 장치라고 부를게요. 고전적이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고전적. 그러니까 PA,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선택할 확률이라는 것은 고전적으로 하는 행위고, 고전적인 행위고, 측정에 대해서는 양자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전적인 경우하고 양자적인 경우가 섞여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혼합 상태라고 그런 건 아니고 혼합 상태라고 부르는 이유는 양자 상태 두 개를 뒤섞었다라는 의미에서 혼합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질문.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요? 측정 장치의 기저, 측정 기저들. 안 돼요.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얘네들이 퀀텀 디바이스가 돼야 돼요. 퀀텀 디바이스로 psi1을 p1이라는 확률이 아니라 이제 스퀘어루트 p1의 확률 진폭으로 psi1을 선택하고 psi2를 스퀘어루트 p2의 확률 진폭으로 psi2를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중첩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퀀텀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 디바이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면 상태들은 새로운 psi 이런 식이 될 거거든요. 얘기한 이제 퀀텀 디바이스로 한다면 지금 얘기한 클래시컬 디바이스로 하는 거 말고 퀀텀 디바이스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psi1, psi2는 수직이라는 걸 가정하고 한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수직이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조건들이 붙거든요. 이런 식이 이제 되면 얘에 대해서 J가 될 확률을 구하면 지금 쓴 이런 형태 꼴이 아니겠죠. 그거는 뭐 그냥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봐야 되나? 이게 J가 전기를 쭉 하면 이제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꼴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상상할 수 있을 거고, 혹은 그런 디바이스를 퀀텀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순수 상태예요. 만들어진 상태는 여전히 순수 상태인 거고,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그건 이제 적당한 유니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순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적당한 유니티 오퍼레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 그거는 논외.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purely 퀀텀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generalize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urely 퀀텀에다가 클래시컬 오퍼레이션을 합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이론을 제약적인 의미의 양자 이론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상태가 컴플렉스 벡터이고 오퍼레이션은 유니티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만 다뤘었죠. 그 다음에 측정은 뭐 측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은 안 다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양자 이론을 일반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일반화했냐면 고전적인 확률까지 합친 융합한 이론 체계로 더 일반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데 여기서 클래시컬 디바이스로 고전적인 확률이 같이 섞인 거예요. 융합된 거지. 더 일반적인 양자 이론이.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아주 특별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 특별하지 않으냐면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측정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오퍼레이션을 정의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다 다루려면 지금 얘기한 이런 클래시컬 프로버비리티 티어리가 같이 융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네.
까지. 까지를 이제 네, 여기까지. 프리퍼레이션으로 본 거예요. 예, 예. 측정 전까지를 프리퍼레이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일로 나눈 거지. 오케이? 이제 그러면 스위치가 고전적인 거라고 해도 네. 선택하는 거니까 네. 관측에 영향을 주죠. 관측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죠. 붕괴 아니요. 그러니까 물리량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시스템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자 같은 경우에 실버 원자 같은 걸 하잖아요. 실버 원자에서 디그리 프리덤이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실버 원자니까 아니요. 센트럴 매스. 센트럴 매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x, y, z 뭐 3차원으로 다 나눠 생각하고 싶다? 오케이, 상관없어요. 근데 난 지금 그 3차원 모드를 센트럴 매스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인터널 디그리 프리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트럴 매스에 대해서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의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널 디그리 프리덤이 있을 거예요. 센트럴 매스 디그리 프리덤과 인터널 디그리 프리덤이 있는데 인터널 디그리 프리덤은 퀀텀으로 다뤄요.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센트럴 매스는 고전적으로 다뤄요. 고전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둘 다 퀀텀을 다루면 안 되느냐?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고전적으로 다뤄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턴겔락 실험을 할 때 그때 했을 때 우리가 모두 다 퀀타이즈 해놓고 한 게 아니에요. 마그네틱 모멘트, 그러니까 인터널 디그리 프리덤만 그 퀀텀으로 다루고 걔네들이 트레젝토리에 대한 거는 클래시컬하게 다뤘어요. 그걸 내가 다 상세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일부러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고전과 이제 양자가 뒤섞여 있는 혹은 이제 뭐 세미 클래시컬 혹은 세미 퀀텀 이런 형태의 접근 방법은 항상 있어 왔어요. 질문이 뭐였죠? 네네. 그럴 때 그 뭐지 전자의 디그리 프리덤을 인터널 디그리 프리덤에 대한 측정을 하지 말고 센트럴 매스에 대한 것만 측정한다면 그러면 얘는 고전적인 거로만 취급되는 애들이니까 얼마든지 고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파티클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거니까 파티클의 센트럴 매스는 고전적이라면 클래시컬 디바이스를 얼마든지 측정해도 되고 내부적인 인터널 디그리 프리덤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또 보세요. 네. 네, 네. 중요한 지적인데, 그건 지적이 되는 건데, 요 얘기한 것을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제 단일 모드랑과 충돌이 좀 있어요. 단일 모드라면 웨이브 벡터, 특정 웨이브 벡터, 특정 폴라라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방향의 웨이브 벡터, 빛이 특정 플레인 웨이브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애인데 걔네들을 일종의 웨이브 가이드 같은 거로 이렇게 끌어오고 또 이쪽에 똑같은 웨이브 벡터로 오고 있는 애를 계속 끌어오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웨이브 벡터가 정의가 돼 있으면 플레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가 어느 영역까지 퍼지느냐, 모드 펑션이 어디까지 퍼지느냐를 생각하면 exponential KR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모드 펑션이잖아. 이 모드 펑션이 제약된 곳에서만 위치가 있나? 우리가 버추얼 박스를 가정했는데 그 박스 안에서는 모든 위치에 대해서 다 퍼져 있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웨이브 벡터만 웰 디파인 돼 있는 거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웰 디파인 돼 있는 웨이브 벡터가 플레인 웨이브가 요거로만 갈 거냐? 요 밑으로 전체로 퍼질 거 아니에요, 내 말은. 전체적으로 퍼졌는데 과연 이렇게 퍼져 있는 애를 어떻게 이쪽 또 어떻게 요거로 제약을 이건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단일 모드인데 그 단일 모드를 얘 가지고 잘 표현한 거냐? 그러면 잘 표현한 건 아니에요. 내 말은 뭐냐면 얘를 컨셉추얼한 거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개념적인 거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 굳이 단일 모드인 거를 지금 이렇게 섞는 형태로 이렇게 섞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포톤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가 빔 스플리터를 이렇게 갖다 놨었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 자, 똑같은 질문을 사실은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투과하고 반사하고 디텍트하고 뭐 이런 걸 했었죠 예전에. 그럴 때 내가 여기서 포톤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뭐 이런 통과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 포톤은 지금 얘기한 우리가 단일 모드에 있는 포톤일까? 단일 모드에 있는 포톤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레인 웨이브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쭉 퍼져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프로파일 레귤러한 프로파일로 이렇게 가는 건데 빔 스플리터는 얼마나 하겠어요? 기껏해야 뭐 5cm 크게 쳐 10cm 10cm라고 합시다. 10cm 10cm로 걔네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른 데로 가고 일부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플레인 웨이브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 모드는 실제로는 플레인 웨이브를 집어넣지 않아요. 파라 액슈얼 웨이브라고 해서 얘네들이 그 빛의 에너지가 요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가 가우시안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가 에너지가 제일 크고 요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면 가우시안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러한 웨이브를 써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웰디파인 그 웨이브 벡터가 정의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웨이브를 쓰거든요. 그런 걸 파라엑시얼 웨이브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하튼 그런 형태의 웨이브를 가지고 요 실험을 해요. 오케이? 자, 만약에 우리가 비슷하게 웨이브 벡터는 잘 정의되어 있지만 센터가 여기로 잘 웰 디파인 돼 있고 가우시안으로 여기도 웰 디파인 돼 있고 얘네들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는 플레인 웨이브가 아니잖아요. 플레인 웨이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레인 웨이브는 요거 지금 얘기한 파라액슈얼 웨이브에 대한 근사적인 기술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잘 맞는 근사니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한다면 파라액슈얼 웨이브 모드로 바꿔서 할 수 있고 대신 계산은 복잡하겠지. 자, 또 질문. 네.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측정 결과가 제일 확률은 좀 전에 얘기했던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스위치가 선택할 어디서 온 포톤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고전적인 확률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고전 확률이라는 거를. 고전 확률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J라는 아웃컴에서 발견될 조건부 확률, 양자 확률이에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걔네들을 우리가 옵저블 오퍼레이터 정의할 때 사용했던 테크닉하고 유사하게 여기서 요번에는 반대로 하긴 하는데 메저먼트 베이시스를 바깥으로 뽑아내요. 그리고 이제 상태, 프리퍼레이션 디바이스와 관련된 프리퍼레이션과 관련된 애를 가운데 센터로 모아놔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옵저블 오퍼레이터 했을 때는 옵저블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때는 상태, 프리퍼레이션과 관련된 걸 바깥으로 뽑아내고
이제 메저먼트와 관련된 애를 가운데 뒀었거든요. 지금 하는 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상태를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거죠. 준비 과정과 관계된 애들이고, 바깥에 있는 애들은 전부 측정 기저들이니까 측정과 관계된 애들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상태와 관련돼서 얘네들이 psi A cat 벡터와 psi A bra 벡터, 즉 얘네들이 cat 맞죠? 얘네들이 프로젝터가 되고, 그 프로젝터에 대해서 확률 PA를 곱한 다음에 썸을 한 그런 꼴이에요. 오케이? 이 얘는 오퍼레이터겠죠? 벡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오퍼레이터예요. 이 오퍼레이터를 로라고 부르면 그 얘네들 전부 다 싸잡아서 로를 측정 기저로 양변에서 내적을 한 것이 확률을 주는 그런 형태의 표현으로 바뀌어요. 수학적으로는 이 로를 밀도 연산자라고 불러요. density operator라고. 이 density operator는 상태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여기 스위치까지를 이제 상태를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 스위치 이후 측정 이전 여기까지 요 준비 과정으로 준비된 상태를 밀도 연산자라는 행렬로 표현해야지만 되고, 그 밀도 연산자라는 행렬을 표현한 것은 이런 형태로 이런 꼴로 주어져요. 얘네들 표현식은 아주 간단하죠. psi a라는 상태가 PA라는 확률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psi라는 애들이 PA로 평균을 낸 거예요. 오케이? 상태들을 평균 낸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상태 평균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제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들이 뒤섞이게 된 이렇게 혼합돼서 측정 전에 스위치 이후에 혼합된 이 상태를 혼합 상태라고 불러요. 그리고 혼합 상태는 오퍼레이터로 표현해야지만 되고, 그 오퍼레이터를 density operator, 밀도 연산자라고 불러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psi 1, psi 2들이 이제 상태들이 준비될 텐데, 각각이 선택될 확률이 P1, P2라고 한다면 이 P1, P2의 웨이트로 해당하는 상태가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거나 낮아지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균값이죠. 상태의 평균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인테그드 스테이트는 스테이트라고 하세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네, 인탱글 스테이트도 퓨어 믹스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탱글 스테이트는 중첩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그냥 하면 내가 그거는 중첩 상태인데, 양자 중첩 상태인데, 걔네들이 코릴레이션이 있는 양자 중첩 상태를 인탱글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말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템이 2개 이상이어야 돼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 2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간에 코릴레이션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거는 순수 상태, 퓨어 스테이트든 믹스 스테이트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뭐가 이제 있느냐면, 퓨어 스테이트는 인탱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적어도 수학적으로는 쉬워요. 물리적인 얘기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수학적으로는 인탱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믹스 스테이트는 수학적으로 어려워요. 수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푸는데 해결하려면 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됐냐 안 됐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수학적으로 그걸 계산하는데 드는 시간이 우라지게 오래 걸려요. 혹은 못 풀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믹스 스테이트, 믹스 인탱글 스테이트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한 20년 넘게, 30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한 경우만 몇 가지 해결된 게 있고 그 이외에는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가. 아직도 인탱글먼트가 뭔지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학적인 정의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특징들을 수학적 특징이든 물리적 특징이든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걸 판단하는 것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해를 못 그런 거겠지. 난 그렇게 주장하는데 하여튼 다른 질문. 네. 지금 측정 장비는 하나만 준비됐고 거기에 세팅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당연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지 않냐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 변수들을 파라미터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장 같으면 자기장의 방향이라든지 자기장의 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고정시켰어. 그래서 그 특정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두 개가 있어. 한 방향을 각각 측정 기전 뭐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측정 기전 뭐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걔네들이 측정 기저가 안 바뀔 거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있어서 에테르 같은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측정 기저를 계속 바꾸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것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상태 준비하는 과정과 측정을 같이 한꺼번에 계속 해가면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 작업이. 오케이? 네. 그래서 상태도 우리가 상태 준비할 때 자석 막 움직이면서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정시켜 놓고 측정 장치의 세팅도 고정시켜 놓고 실험을 했더니 항상 같더라. 우리 컨트롤 파라미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그 일이 다 끝났다고 치고 여기에서는 세팅이 고정되면 얘네들 측정 기저들이 안 움직인다는 걸 확신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측정 기저들이 안 변하겠지. 그래서 당연하지 않다고. 네. 또 다른 질문. 자, 이제 조금 전에는 상태를 준비하는 애들이 두 개였었을 때였는데 이제 N개인 경우를 쭉 확장을 했어요. 그 스위치는 요 N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측정 기저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density 매트릭스, density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n이 1에서부터 n까지 그냥 요 형태 그대로 썸메이션 하면 되겠죠. 수학적으로. 아쉽죠? 자, 그러니까 요게 뭐 거의 당연한 식으로 받아들이고 강의를 잘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학생 때. 자, 이제 특별히 준비하는 게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만 있을 때도 density 오퍼레이터로 써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되겠죠? 왜 못 쓰겠어? 쓰면 되겠지. 그래서 n이 하나야, 1만 하나 있다고 써요. 그러면 로 density 오퍼레이터는 cat psi하고 psi1과 graph psi1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density 오퍼레이터를 썼지만 순수 상태일까요? 혼합 상태일까요? 순수 상태죠. 순수 상태예요. 자, 그래서
density operator row라는 거 가지고는 순수 상태, 혼합 상태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고 당연하겠지. 오퍼레이터잖아. 벡터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순수 상태를 포함할 수 있을 거고 그 순수 상태를 표현했을 때 걔는 이렇게 단일 캣 벡터, 단일 벡터들의 이제 아우터 네? 질문.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얘기가 조금 더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질문 있으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